자, 주택의 공급 파트. 어때요? 괜찮아요? 자, 207쪽 봐주세요. 207쪽. 공급 파트입니다. 공급 파트. 자, 이제 주택을 건설한 걸 전제로 해서 공급을 할 때 얘기가 공급 파트인데요. 네 가지. 우리 앞에서 틀 잡았듯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와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저당권 등 설정 제한과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공급지서 교란 금지까지. 요 네 가지를 이제 주로 배우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살짝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 네 가지 중심 위주로 해서 이 두 가지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지켜야 될 것에서 약간 구분이 됩니다. 냈다.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공급 일반은 제가 나중에 본다라고 했고요. 넘겨보십시오. 2번에 분양가 제한부터 들어갑니다. 분양가 제한. 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 분양가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거 이하로 공급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원래 분양가는 택지를 구입을 해서 이 택지에다가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들어갈 텐데 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이 분양가가 되는데 이 분양가는 요게 나오기 전에 원래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양할 사람 사업주가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게 돼서 이 분양가를 법에서 정해주는 것만큼만 받아라 해서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법에서 인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즉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거 이하로 공급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한때는 이것이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것을 적용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택지에서는 이걸 살짝 풀어준 공공택지를 지금 전제로 하죠. 민간택지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지금은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는 게 기본이고 그것이 1번 얘기예요. 2번에 1번. 자, 사업주가 따라야 될 의무인데 사업주체가 어느 주택을 전제로 하느냐.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급할 때 주로 일반에게 공급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뭐 특별공급 또는 단체 공급 이런 거 빼고 특별공급이나 단체 공급 뭐 조합원에게 주는 거 이런 거 빼고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느 곳에서 짓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용을 받느냐? 박스 1번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아까 배웠던 공공택지에서 짓는 것은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2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민간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택지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하는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괄호 속에 있듯이 정식 명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옆에 페이지 양가로 5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죠? 민간택지에서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고 이런 곳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민간택지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적용 안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본이지만 다시 담아내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다. 그래서 해당된다 하더라도 박스에 해당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예외예요. 박스에 해당되더라도 안 받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안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큰 거죠. 사업주가 스스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1번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은 엄청난 혜택 받는다. 이것도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옛날에 민간택지가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도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안 받고 제일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성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안 받기로 의결한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받겠다 의결하면 우리 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그래서 뭐 길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그죠? 3번도 잘 나오고 1번과 3번은 잘 나왔던 겁니다. 3번은 관광특구를 전제로 해서 해운대 같은 관광특구를 전제로 해서 우리 관광특구에서는 큰 공동택을 짓더라도 큰 걸 유도하겠다는 거. 큰 걸 유도해야 멋있게 개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큰 거를 유도하겠다.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적용 안 해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50층 이상은 초고층으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큰 공동택이 우선 초고층이다. 초고층이 50층 이상이니까요. 근데 50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달라, 그쪽이랑. 그쪽에서는 우리가 초고층 할 때 50층 곱하기 4 있죠, 그죠? 건축법에서는.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다루는 것이고 상가보다는 낮은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50층은 초고층으로 기억을 하시되 주택법에서 항상 한계층은 보통 3m라고 봅니다. 상가와 달리.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이러한 공동주택이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리고 양가리번의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래서 택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일은 5, 6월달 할 때 하면 되고.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국장이 지정한다.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봐도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210조의 사업주의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요거죠. 이제 요거 넘어왔습니다. 이게 입주예정자 보호조치의 입주예정자. 그래서 사업주체가 본인이 저당권을 함부로 설정하지 말아라. 자, 요거는 요 그림으로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 아까 우리 배웠던 얘기 중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나중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가 잔금 내고 들어오면 예정자에게 고의 주택에 대한 등기를 넘겨줘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예정자를 해치는 행위를 할까봐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한번 편을 위해서 살펴보면 먼저 대지를 확보한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대지를 확보합니다. 대지. 그럼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취득을 한 상태에서 원칙대로 하면 취득을 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잖아. 사업 승인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사업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딴 상태에서 이때 완공이 됐다. 그럼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라고 했는데 사용 검사를 이때 받는다 치면 일단 주택을 이 사람이 완성했잖아요.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했으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겁니다. 이 보존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정자가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예정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예정자는 취득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입주예정자를 해체할 수 있는 각종 저당권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해체할 수 있는 거 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리고 갚지 않고 갔다라든지 아니면 용의권을 설정해줘도 나중에 예정자가 물권 제한받는 거를 취득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처분했다. 아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러면 다 예정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예정자가 해도 된다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는데 예정자 동의 없이 좀 아까 얘기했던 예정자를 해칠 수 있는 각종 저당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설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정자 보조치로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 시기가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어느 때부터 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때부터 보호를 해줘 이때부터. 사업승인과 사용검사 사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그렸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나중에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이렇게 내도 되는지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 신청일을 얘기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승인 신청일은 요 사이쯤에 그린 거예요. 요 사이쯤에. 사업 승인도 따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는 없고요. 사업 승인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승인 따고 요거 완성하기 전에 대충 중간쯤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로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호를 해주면 충분한 보호로 보는 겁니다. 요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도 하기 전이라면은 보호를 받아야 될 입주 예정자랑 입주 예정자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보호 대상이 없어요. 최대한 보호를 해준다 해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당시부터 이 사람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보호를 해주면 충분한 보호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보통은 이때인데 예외적으로 사업 승인 신청일이 있어요. 보통은 이때로부터 보호해주는 건데 사업 승인 신청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거는 주택조합이 할 때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사업 승인 신청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조합이 할 때고, 보통은 이때부터 답하시면 돼. 이건 조합이 할 때고, 이건 조합이 할 때고. 보통이나 이때부터 언제까지 보호를 해줄 것이냐, 언제까지? 자, 사용검사 이후에 입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입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입주 가능일. 그래서 입주 가능일을 사용검사 이후에 그렸습니다. 입주 가능일을. 이 입주 가능일은 사업주체가 예정되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당신은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다. 그때부터 잔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주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은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신청 가능일과 같은 얘기입니다. 가능일과 같은 얘기예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때로부터 언제까지냐? 이때로부터 60일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보통 사업주체가 입주 가능일을 얘기해주면서 그때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면 등기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기간이에요. 조합이라면 이때부터 여기까지고, 보통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 되고, 만약에 이때 사업주가 위반을 해서 했다, 이걸 규정을 위반해서 했다라면은 형사처벌 들어가는데 그 형사처벌이 너무 약해서 예전부터 사업주가 겁 없이 막 위반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 고쳐져요. 이거는 사업주가 이걸 했다,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공법에서는 형벌은 잘 안 내요. 워낙 낼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형벌이 너무 작다 보니까 위반한 자가 많았고, 그래서 예정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 전에 IMF 사태 때 많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개정되기를, 처벌을 규정을 강화한 게 아니고, 항상 이거 할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화이트 칼라주로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 약하게 처벌하는, 성범죄도 굉장히 약하게 처벌하잖아요. 약하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범죄는 굉장히 성범죄 약해요. N번방 사태 이후로 그게 조금 강화되는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일반 성범죄 포함해서 그 대폭 강화돼. 사실은 판사들이 욕을 엄청 먹는데, 그 부분에서 판사들도 욕 먹어야 되지만 자기가 최대한 그 감경을 해주니까 욕 먹어야 되지만 그 전에 법이 너무 약해요. 처벌 규정이. 국회의원들부터 욕 먹어야 돼. 근데 그걸 잘 안 고치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것도 좀 약간 처벌이라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잖아. 부기등기 제도를. 그래서 나중에 도입된 게 부기등기 제도예요. 부기등기 제도. 그래서 이 부기등기라는 것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 대지나 주택은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고 나서 다른 등기가 그 다음에 행해졌다면 그 부기등기 이후에 행해진 등기를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무효로. 부기등기 효력 중에 그렇게 뒤에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효력은 유일합니다. 여기가 거의. 그래서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기등기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부기등기 이후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보호랑 직결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기등기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언제 하면 될 것이냐?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언제 하면 될 것이냐?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할 필요 없죠. 아니, 소유권 취득에 따라서 사업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요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보호를 합니까? 예? 땅 취득할 때 생각 말이 안 되지. 보호 조치니까 언제? 오다가 이때 해주면 돼요. 이때. 원래 똑같다니까요.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보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때가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가 되는데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주택이 없는데 이때 무슨 주택이 없는데 무슨 등기를 합니까? 최소 등기는 보존 등기가 있어야 거기에 터잡아서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주택 못 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어쨌든 주택은 못하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면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랬죠, 자기 앞으로. 이때 보존 등기와 신청과 동시에 하면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전엔 등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지는 오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나중에 완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면 최대한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 등기를 위해 행해진 등기 무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양가리 1번 보시면 사업주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보통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괄호 속에, 주택조합이 한다면 그때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죠. 이때로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괄호 속에 입주 가능일과 같은 얘기고요. 요 날이요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60일까지 보여주잖아.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자 동의 없이는, 예정자가 동의 좀 상관없어요. 예정자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느냐? 세 가지가 박스에 있습니다만 다 예정자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시면 돼요. 해당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권이든 담보물권을 설정하면 큰일 나겠죠. 두 번째,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 임차권도 채권이면 상관없잖아.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죠? 예정자가 피해를 받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차권도. 그리고 3번에 주택이나 대지를 매매든 증여든 처분하는 거. 더더욱 안 되겠죠, 이런 거. 물론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보시면 되고,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양가로 2번의 부기등기를 보세요. 양가로 2번의 부기등기. 자, 사업자는 어떤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되느냐?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이런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만 됩니다.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만 되고, 이때 부기등기 시기가 그 2번에 나와 있잖아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하라. 그러나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 이 시기를 잘 구별을 하시고, 판가로 3번처럼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 또는 설정받거나 압류 등이 됐다. 부기등기 이후에 각종 해진 등기는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고 당연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판가로 4번의 부기등기 말소. 이 부기등기는 함부로 말소하면 안 돼요. 말소하는 순간에 예정자의 보호 조치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3가지가 존재해요. 원칙은 안 되는데. 그래서 부기등기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거나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이미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요 3가지 경우가 아니면 말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되는 경우가. 아니, 아까 봤듯이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다라면 공사 자체를 이제 시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하고 필요 없죠. 물 건너갔어 이미. 당연히 말소가 돼야 돼. 공사 못하니까요. 아니면 예정자가 이미 자기 앞으로 신청을 했대요. 등기를 이미 신청했다라면 그 뒤에 말소가 되더라도, 그래서 다른 등기가 행해지더라도
이 사람이 먼저 등기 순서에서 먼저 보호를 받잖아. 이미 신청했으니까. 말소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60일까지만 보여주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신청했을 때로부터 60일이 이미 지났다? 60일이 지났다라면 그때는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안에 말소 못한다. 이렇게. 이게 저당권 설정된 제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업주가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하는 거 설명드리는 건데, 아까 여기 이 그림 여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사업승인에서부터 이런 것들도 글쎄 이게 저 체계도 할 땐 다 이제 그게 그림 표현에서 관련된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 요건 개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이. 여기서 분양권이라는 게 입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를 보통 분양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양권만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자면 분양권이 됐든 일정한 주택까지도 일정한 경우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전매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게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권 가지고 있는 개인 등이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 할 때는 아무 데서나 전매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제 4군데 정도가 이제 전매 제한 들어가거든요. 4가지 정도가.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여기랑 관련돼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 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를 누가 지정하는지,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어떤 것에 지정하는지 요거 살짝 보고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나중에 하더라도 좀 더 나중에 하는 것도 이건 어렵게 낼 때는 내는 것이라 지금 여기는 자 4번에 투기과열지구 보세요. 투기과열지구가 여기서 나오는 제도인데 4번에 요거는 국장과 시도의사 두 사람이 국장이나 시도사급까지 가능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투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를 잡을 대책을 여기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 대책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주요 대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시절에 투기를 막혀서 분양권 전매를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투기과열제도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을 막는 제도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로 나온 제도라 보통 국장이 지정합니다만 시도에서 지정권은 있는데요. 요거 지정할 때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의 그 절차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급 파트에 나오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이따 살짝 볼 것이지만 공급 파트에 나오는 이런 제도는 보통 국장이 합니다. 나라 차원에서.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사도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 대신 여기서는 주로 국장이 하기 때문에 국장이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지정할 수 있고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좀 더 어렵게 지정하고 그 차이점이 특이하기 때문에 주로 동그라미 2번을 냈던 건데요. 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국장이 지정 해제한다면 국장이 지정하나 해제할 때는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사 의견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럼 시도사 의견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 정치는 아랫사람 의견을 들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이 할 때는 시도사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론을 회신만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시도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그러면 시도사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 이 점에서 까다로운 겁니다. 만약에 시도사가 지정하는데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보통인데 그죠? 그것만 나오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랫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윗사람인 국장과 의견도 아니죠. 의견 듣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그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만약에 국장과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지정할 수가 없죠. 독자적으로. 그 점에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도 사실상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다 서울 전역에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국장이 한 거예요. 국장이. 서울시장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한다면 국장과 협의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국장이 한 겁니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에서 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까다롭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리고 5번의 조정대상 지역 보세요. 이건 현 정부대로 새로 신설된 건데 조정 대상에 대한 땅을 얘기합니다.
투기과열지로는 요건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완전히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조정이 필요한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눠져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로. 너무 과열돼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축돼 있느냐. 과열되면 과열된 것을 진정시켜야 되고, 너무 거래가 위축돼 있으면 위축된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적정 수준으로 되도록.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서 과열 지역 같은 경우가 투기과열 지역랑 매우 흡사한 것이 과열 지구예요. 그러나 위축 지역은 완전히 다르겠죠. 어쨌든 이건 국장만이 지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럼 전국적으로 국장만 해야죠.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미 과열이 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이게 과열 지역이에요. 또는 반대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요거의 위축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 또는 위축 지역으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과열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6번의 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보시면, 양가로 1번을 통해서 기본을 보시고, 양가로 1번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를 어느 때만 하는지 살짝 보시고, 여기서는 오히려 이 대상보다도 여기 전매 제한 기간에 속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거든요. 그 전매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1번은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틀만 좀 잡으시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스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내에서 영유정하는 기간, 최대 10년 내에서 영유정하는 기간이 전매 제한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전매를 알선해도 안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금지되는 전매 개념에서는 앞에서 배운 거 비슷하게 매매든 증여든 권리비 등 수반의 일체를, 그러니까 증여 공짜로 줘도 안 돼, 내 거 줘도 안 돼, 너무 넘겨주는 거 일체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어디서나 상속은 막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무엇을 전매하는 게 일정에 따라 전매하는 게 안 되느냐? 박스의 4가지 경우만. 자, 이 4가지 경우가 1, 2번, 3, 4번이 약간씩 달라요. 1, 2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위만이고 분양권만이고, 3번, 4번은 분양권에다가 주택 자체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매 제한 받는 게. 일단 1번 보시면 투기과열지구가 전제되어 있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설을 공부하는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이렇게 지위만 있잖아. 주택은 없고. 이 선정된 지위를 영에서는 분양권이라 한단 말이야. 분양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이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전매하지 말라는 얘기지,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을 이미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은 여기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최초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거래는 신경 쓰지 않고 새로 당첨된 사람들 그것만 통제하는 그런 예능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그곳에서 건설 공파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만 통제 들어갑니다. 주택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현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제도라고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과열지역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도입되자마자 일반의 투기과열지구처럼 같은 구조로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역시 선정된 지위만이잖아요. 똑같은 구조잖아. 나중에 완성됐지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위만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다만하는 걸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에서 나오는 것이 뭐 위축 지역 이런 건 빠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뭐 위축 지역은 거래가 위축돼 있는데 무슨 분양권 전매제를 하겠습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로 그건 살짝 있고. 자, 3번이 그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지위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그 주택에 당첨된 지위는 당연하고 해당 주택까지도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건 지위뿐만 아니고 나중에 지위에서 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했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전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처음 도입이 되면서 사업주가 여기에 따라야 되지만, 이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생겼거든요. 법에서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만 받다 보니까 실제 시가보다 훨씬 싸단 말이에요. 이게 초기일수록 훨씬 쌌어요. 초기 받을 때는 이거 막 로또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잘 안 돼서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요새도 인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래서 요거 그 실차익이 생겨갖고 바로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낮춰줘갖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받자마자 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위와 주택까지 다. 그리고 4번에 공호대지 외이택지에서 건설 공간화 주택가 그 지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역시 아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옛날처럼 민간에서 공급하는 일반 주택도 다 여기 적용을 받게 할 때는 4번은 여기 없었어요. 그건 3번 분양가 상한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택지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지금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민간 택지라면 여기 그 사업 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받지는 않아.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여전히 전매 제한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지키진 않아도 되지만 받은 개인은 전매 제한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만 민간 택지를 사업 주체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이거 풀어준 것이지 요거 받은 개인은 역시 전매 제한은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민간 택지는 3번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통제는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되는 건데 여기도 뭐 예외에서 다만 그거는 뭐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막 50층 이상 막 이런 거 안 받겠다 한 거 그거는 여기서도 역시 뭐 안 받는 민간 택지만 안 받는 경우가 4번의 예외로서 존재하지만 일단 요 틀을 잘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냥 넘겨보세요. 양가리 2번에 전매 제한 특례라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득이한 사유도 공법 전체에서 비슷해요. 약간 차이는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히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만 다음에 해당돼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때는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 기간은 소개도 제가 안 해놓고 그건 잘 안 내니까 전매 제한 기간에 있더라도 박스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매한다. 그럴 때는 사업주의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1번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다 전원이 갈 때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도권은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은 1번에서는 안 되지만 이건 맨날 했던 거라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요. 전원 세대원 일부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세대가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안 되고 서로 떨어져 살지 말라고 부득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 전부를 전제로 하는 건 그 아래 똑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근무지가 바뀌었다, 생업상 사정, 먹고 사는 사정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학교 취약 때문에 아니면 결혼도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봐요. 이런 사유로 자, 한 가족이 모여 살려고 여기서 받아놨는데 서울에 받아놨는데 근무지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대전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면 여기서 팔 수 있어야 전매 제한에 걸리면 여기 주택 등을 팔 수 있어야 그 돈 갖고 대전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은 전매 제한 끝나기 전까지는 가족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족 모여 살려고 전매 제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유에서는 글쎄 다른 사유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것도 다 부득이한 사유다 보시면 되는데 이 1번 사유에서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 허용이 되는데 수도권만은 안 된다는 게 1번에만 붙어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면 몰라도 예를 들어 대전에서 받은 사람이 서울로 근무지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요건 안 된다는 거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니까. 여기서는 수도권의 어떤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요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상속은 항상 예외잖아. 그 돌아가시는 분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주택 상속을 시켜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럼 그 유언을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 주택 남겨놓지 뭐 팔고 그쪽 가서 살 수 있게 다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또 3번도 세대원 전원이잖아.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해외 이주도 우리나라 싫어서 해외로 이주하겠다는데 이거를 전매 제한 걸려서 그 기간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어야 되지. 이걸 팔고. 그리고 해외 이주가 아니고 해외 체류라면 적어도 2년 이상 장기간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거예요. 전원이 다. 2년 이상 해외 체류로 온 거 애들 유학 보내라고 가는 경우 많은데 이때도 전원이 갈 때지 기러기 아빠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4번에 이혼으로 해서 입주로 선정된 지유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도 아까 결혼처럼 1번의 결혼처럼 이혼도 이혼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의 자유 때문에. 만약에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재산분할을 통해서 배우자가 받은 것을 본인이 받기로 했다면 그 지위가 본인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서 못 넘긴다 그러면 전매 제한 동안에는 이혼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혼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의 공토법에 따라 요새 연속국 중에서 부부의 뭐 있죠? 부부의 조건이 뭐예요? 에? 부부의 세계? 아니, 그거를 왜 하냐면은 가끔 저는 뉴스를 항상 살펴보는데 뉴스 보다 보면 친구의 배우자랑 어쩌고 막 이런 얘기로 깜짝 놀라서 보면은 그거 선전하는 거예요. 와, 난 연속국 한 번도 안 봤는데 뭔 그런 연속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인기라면서요, 요새. 제 와이프가 어디서 듣고 와서 그거 안 본다고 그거 막 보라고 추천받다 했더니 내가 야, 그 뉴스 보니까 한국 뉴스 볼 때 검색하는 거 보면 이상한 것들 엄청 나오더라 하면서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왜 그런 게 그렇게 참. 여기서도 그 아시는 분 보면 그 약간 보시는 모양인데 그거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이상하게 보지 말고. 자, 5번에 공토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원 건축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서 이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택이 수용됐다 이거예요. 공유에서 수용됐습니다. 주택이 수용된 것 대신에 이주대 층유주택을 만약에 받았다라면 공유에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전매 제한은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6번에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된다라면 이 경매공매가 시행될 때도 분양권 전매 제한 벗어나는 부동산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래야 바로 경락인이 경락받아서 채무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은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 경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도 부득이한 사유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입자로 선정된 지원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예요. 4번과 7번은 특히 헷갈리지 말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4번은 이혼으로 넘겨줄 때고 7번은 이혼하지 않고 살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에게 매매하는 건 배우자 아니잖아. 그죠? 공짜로 증여할 때인데 일부를 증여할 때란 말이에요. 일부를. 아까 4번에서는 일부만 이런 얘기는 없잖아. 그럼 재산의 전부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일부만에 해당되는 게 민법에서 부부간의 이 재산은 따로 등기를 안 하는 공유로 추정을 받거든요. 공유로 공동소유로 추정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웠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면 그건 민법 중에 친족법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친족법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상에서는. 하여튼 공유로 추정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 배우자의 단독 소유라면은 요새 부부 재산 관계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사이좋게 공동 소유하라는 거지. 공동 소유. 그래서 여기서도 한 사람이 받아놨지만 일부를 공유하게 되면은 일부를 증여하게 되면 공유가 돼버리죠. 그런 형태로서 가라고. 전부를 주게 되면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 아닙니까? 가족의 재산의 소유 형태를 봤을 때 그 가정이 민주적이냐 아니면 비민주적이냐를 소유 형태를 보시면 알아요.
어느 단독 소유만 좀 약간 비민주의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 명의 소유자가 이제 힘쓴다 봐야 되지.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은 공법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명예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혼인 중에 취득하면서 누구 명의로 됐더라도 나중에 이혼할 때는 그냥 반반이야. 그냥 반반. 자기 명의로 돼 있다고 자기 거 아니라고 그냥. 예? 자, 양가로 3번 아니 7번 공급사 교란금지. 아까 부득이한 사유 유명했고요. 공급사 교란금지가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아까 대충 얘기했듯이 개인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시장 질서에 맞는 행위지. 요걸 함부로 사고 팔고 하면서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요거 공급사 교란금지로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금지가 되는지를 보는 게 기본인데요. 양가로 1번이 기본이에요. 양가로 2번은 그 효과로서 이제 나중에 슬쩍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데에 해당하는 증설화 지위를 박스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설화 지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택받는 증서지위라고 생각하면 다 풀려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 그런 증서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 광고 할 수 없다. 이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지되는 행위에 양도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는데 주고 받는 게 다 안 되는데 우리 양도양수 개념에서는 괄호 속에 역시 매매든 증여든 권리 변동을 수반한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저당이 제외예요. 상속저당이 제외입니다. 이 제외되는 걸 여기선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양도양수 증여 이런 거 다 안 됩니다만 상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했는데 특히 아까랑 달리 여기는 저당도 제외가 되고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저당 갖고 더 여러 번 물었습니다. 예? 금지되는 행위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 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냈을 때 박스에 해당하는 것에 저당 이렇게 하면 그건 허용이 되는 행위라. 예? 그러니까 어느 것에 이제 뭐 저당 잡혀서 그 채무 돈 좀 빌리고 여기에 따라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서는 허용되는 걸로 봅니다. 다른 게 안 되지. 상속 저당이 제외된다, 허용된다는 거 아주 잘 보시고. 그리고 양도양수나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요. 알선하거나 양도양수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로 해서는 아니 되면 안 된다 이기죠, 그죠? 무엇을 박스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다. 그래서 1번에 주택조합 규정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조합원 지위예요. 아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정확히는 그쪽에서는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했지만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 걸려서 그래요. 리모델링을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조합원 지위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 그쪽에서는 지역과 직장에 여기에 걸려서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걸려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됐던 거죠.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도 그렇잖아. 채권 중에서 이게 유일하게 여기 걸립니다. 안에 다른 채권은 다 주택받는 채권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유일하게 주택받는 채권은 주택 상환사채 하나만 있고 따라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는 다 다뤄지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채권들은 다 양도돼요. 그런데 주택상환세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라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원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걸려서. 다른 채권 다 아니잖아. 여기 안 걸리잖아. 그리고 입주자저축증서가 입주자저축증서 요거 있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걸려서 이것도 양도가 안 된다고. 위반이죠, 여기에. 그리고 4번, 5번이 영해한 건데 이게 영해한 어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딱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이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건물 해체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거 그냥 대책 없이 철거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철거만 예래도 안 따른다면 요거 예를 들어서 그 철거를 하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살 대책은 마련을 해줘야 돼.
예? 예, 무허가를 받았어도 그 사람들도 훌륭한 거죠. 우리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국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임대주택 같은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있게 되면 임대주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아래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그러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했죠, 그죠? 그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주대책으로 지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공수처 교란금지에서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공급 파트는 하면 되고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4장에 리모델링 허가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허가. 그래서 제가 처음 틀 잡을 때도 여기 리모델링 허가 파트에서는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다.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고 따로 허가제로서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고, 그래서 세대를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도 30세대 이상 증가한다. 그럴 때만 아까 사업 승인 대상에 들어갔죠, 그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 허가란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건설 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틀을 좀 잡으시고 1번의 리모델링 허가 중에 행위 중에서 양가로 1번 보세요. 시장허수 중에 허가가 나오잖아. 허가가. 이건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의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은 따로 예외적으로 사업 승인 대상에 아까 들어갔었고, 그 양가로 2번을 통해서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막 기준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살짝 다루면 돼요. 자, 그런데 옆에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에 안전진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에 나오는 건데, 무엇만 전제로 해서 증축형 리모델링만 전제로 해서 안전진단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순을 통한 리모델링은 증축형과 달리 새로운 면적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가벼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은 새로운 면적이 증가되는 것만큼 30% 내에서 85면 40% 내에서 증가 가능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하중이 무게가 늘어나는 것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안전진단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중에 먼저 앞에서 했던 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된 안전진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정비법에서는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의무적으로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무조건 요청을 해야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시장 등은 무조건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은 뭐 비슷하죠. 그쪽에서도 요청의 경우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도 요청의 경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운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된다. 의무적으로 요청해야만 되고, 시장 등은 그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어요. 뭐를 전제로 해서? 중축형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지. 대수선형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하라면 자체로 틀립니다.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안전진단 기관에게 의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시장운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요.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따로 특별법이 있는데, 보통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번 안전진단을 해봤더니만 이 상태에서 증축하면 오히려 큰일 나겠어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위험하니까 아예 부셔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재건축이 낫다고 판단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죠. 부셔버리고 재건축하는 거잖아. 리모델링은 있는 상태에서 증축할 뿐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비법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허가할 수 있다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5번의 안전단 비용은 그쪽이랑 똑같죠. 뭐 시장 등은 안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에요. 이것이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 원래는 허가권자가 비용 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오는데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용어 시간에 주택에서 한번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임대부는 주택만 분양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임대받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집 없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할 때 집 있는 사람이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했으니까 하여튼 어린 사람이 반쪽 아파트 내고 들어와서 살 때 토지 임대료가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5, 6월달 완성할 때나 할 겁니다.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 파트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주택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끝났고 이제 농지법을 오늘 못해요. 그래서 농지법은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원래 오늘 끝나야 정상입니다만 다음 주는 뭐 실시간으로 시간이 주가 많이 나와서 원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오세요. 다음 주 나와서 농지법만 할 거예요. 농지법이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농지법은 2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그 정도 그냥 나와서 할 생각으로 가볍게 나오세요. 다행히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 그 확진자 수가 9명이더라고. 9명. 3일 전에 8명. 이틀 전에 13명으로 올랐다가 어제 9명이니까 지금은 상당히 잡은 것 같아. 이제 상당히 잡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고 결론 다음 주에 쉰다 해도 어디 갈 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즐거운 공부하시라 이거지. 가볍게.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농지법이랑 무시하지 마시고. 예.